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기시험은 3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하시면 합격입니다. 시험 시간은 이제 180분, 3시간이 주어지고 클로즈드북 시험이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코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실기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제 유형은 크게 이제 3가지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업형 제1유형, 2유형, 3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고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유형은 3개의 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각 10점씩 배점이 되어 있어서 총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이 유형 같은 경우는 한 개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배점이 40점으로 높기 때문에 이 유형 같은 경우는 가능하시면 만점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4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 3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문항당 3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총 6개 문제가 5점씩 배점되어 있어서 총 30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유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데이터 다루는 부분, 데이터를 다루고 전처리하는 부분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유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주어지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모델링을 하고 평가를 한번 해보고 예측값을 제출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도학습 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3유형 같은 경우는 가설 검정, 뭐 t-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다중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가보시면 실기 과목명이 빅데이터 분석 실무로 되어 있고 내용 보시면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모형 구축, 데이터 모형 평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수집하실 필요는 없고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답을 내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시험 유의사항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응시 전에 데이터 자격검정 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을 꼭 필독하시고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공지사항이라고 해서 제공되는 어떤 가이드가 있는데 꼭 읽어보시고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 강의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실습 환경은요. 별도 응시 환경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쪽에서 제공해 주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 환경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꼭 그 환경에서 연습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문제에서 R과 파이썬이 선택 가능하다고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제약사항이라고 보면 일단 코드 라인별로 실행이 불가하고요. 그래프, 단축키, 자동 완성이 미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 실행 시간이 1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제공된 패키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자격검정 그 사이트에서 공지사항을 할 때 패키지가 어떤 것이 깔려 있는지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사항에 대해서 사실 제약사항만 볼 게 아니라 이 제약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응시할 때 우리 입장에서 한번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해석을 해보면 코드 라인별로 실행이 불가하다는 뜻은 주석 처리, 샵을 잘 사용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석 처리라고 하면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고 내가 텍스트로 어떤 메모 같은 걸 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 실행을 하면 전체 코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주석 처리를 잘 사용을 하셔서 코드가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 단축키 자동 완성이 미제공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코드를 통으로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드를 외우라는 얘기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뭐 이점이라고 하면 그래프를 미제공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프 관련된 코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드 실행 시간이 1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모델, 간단한 코드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제공된 패키지만 사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뭐 추가로 패키지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해당되는 기본적인 패키지 내에서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해석하면 이런 뜻인 거를 요거를 잘 이제 받아들이시고, 첫 번째는 응시 체험 환경에서 꼭 연습을 해보고 시험에 응시를 해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문제를 이제 제공을 해드릴 텐데 꼭 그 문제들을 실제 응시 환경에서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코드가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외워야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강의를 보시고 눈으로 익히는 거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타이핑 해보시고 꼭 손으로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체험 환경, 요 응시 환경은 사이트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공식 홈페이지 가셔도 있고요. 요 사이트를 이제 개인별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응시하시기 전에 꼭 이 환경에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사전 준비입니다. 저희가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본 강의는 일단 파이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강의를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환경에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아나콘다라는 이제 어떤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실행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실행을 하셔야 돼요. 사이트는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있고요. 구글에 아나콘다 다운로드라고 치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고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아나콘다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뜰 텐데 이쪽에 있거든요. 주피터 노트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설치하기 전이면 여기 인스톨이라고 뜰 겁니다. 여기 인스톨을 하시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그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이런 창이 뜨면 여기서 저는 이제 파이썬 연습하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New라고 하는 창이 있어요. 여기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파이썬 3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생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코딩을 작성해서 수행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단축키는 뭐 셀을 추가하는 부분, 셀을 삭제하는 부분, 그리고 코드를 실행할 때 컨트롤 엔터와 알트 엔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주피터 노트북으로 화면을 옮겨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주피터 노트북으로 옮겨왔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파이썬 연습하기라고 하는 폴더에서 New라고 하는 부분 클릭하셔서 파이썬 3를 하시면은 새로운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하시면 돼요. 저 그냥 임의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 단축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dir이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기본적인 단축키 중에 셀을 추가하는 부분, 위에 추가하는 거는 A키거든요. A키를 하면은 셀이 위에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여기서 B키를 누르면 아래에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하신 건 사실 단축키 쓰시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여기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 밑으로 계속 셀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삭제하는 거는 D키를 2번 누르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요 클릭을 했을 때 코드가 실행이 되면 여기 녹색 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코딩이 실행이 된다는 의미고요. 여기서 이제 ESC 키나 요 클릭을 여기 클릭했다가 요 바깥쪽을 클릭하면 여기가 푸른색, 약간 하늘색으로 바뀝니다. 하늘색으로 바뀌는데 요 상태에서 단축키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D키를 2번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셀이 삭제가 되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드를 실행할 때 여기서 이제 컨트롤 엔터를 하면 해당 셀에 멈춰 있다는 거죠. 커서가 이렇게 멈춰 있죠. 여기가 이제 푸른색으로 멈춰 있는데 여기서 Alt 엔터를 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혹시 궁금하실까봐 여기 이제 숫자 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지금 해당 요 파일에서 몇 번째 실행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3번째 실행했기 때문에 3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단축키를 봤고요.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걸 한번 볼게요. 파일 왼쪽 위에 가시면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픈을 누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주피터 노트북을 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쪽
아까 가시면은 제가 이제 새로 파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하나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불러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Save As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여기 저장하는 디스켓 표시 누르시면은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름이 지금 이 언타이틀드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시고 다시 저장을 누르시면 해당 파일명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코드를 다 실행을 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실행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커널 누르셔가지고 리스타트 앤 런 올 누르시면은 처음부터 코드가 쭉 다시 실행이 됩니다. 네, 요것도 여기까지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도 사실 실행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인터넷으로 서칭을 해보시면 금방금방 나오기 때문에 쉽게 학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먼저 제1유형 데이터 다루기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기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이걸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볼게요. 파이썬 하면은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코딩에 대한 굉장히 조금 이제 낯설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거나 막연한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파이썬을 그냥 계산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기를 처음 사용할 때 물론 이제 처음에는 사용법을 모르지만 뭐 이제 숫자 키들을 하나하나 입력하고 뭐 사칙 계산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손쉽게 사용을 하잖아요. 파이썬도 익숙해지면 계산기랑 사실 똑같습니다. 계산기긴 한데 다양한 이제 계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좀 다뤄볼 수 있는 계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기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파이썬을 그냥 계산기라고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류형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들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가장 간단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MTCARS라는 데이터 셋이고요. 어떤 자동차 모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0번에 위치한 요 자동차 모델에 대한 뭐 연비, MPG, 실린더, DISP, 뭐 홀스파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 거라서 행 기준으로 하나의 어떤 모델, 자동차 모델에 대한 이런 값들이 정리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0번부터 6번까지 있어서 총 7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이제 파이썬은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인덱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R 같은 경우는 1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 0번부터 시작하고 어떤 데이터셋에 따라서는 이게 숫자로 올 수도 있고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자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0번부터 시작하는 요 행의 어떤 숫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열은 컬럼입니다. 컬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보시면 MPG 열에 이런 데이터들 하나, 둘, 아까 7개 데이터였죠? 7개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이제 컬럼이라고 표현을 해요. 컬럼. 그리고 행 기준으로는 로우입니다. 로우. 요게 이제 한 행이에요. 한 행에 이런 데이터셋이 있다. 그래서 행과 열을 이제 데이터를 다뤄볼 거고요. 이런 데이터를 보통 이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데이터 프레임. 우리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다뤄볼 거고요. 제가 실기 이제 실습 파일에서는 줄여서 DF라고 쓸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줄여서 DF라고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같이 학습할 내용은 뭐냐면요. 데이터의 타입, 데이터가 뭐 오브젝트형인지, 뭐 인트, 정수형, 그리고 뭐 소수점을 나타낼 수 있는 플로트, 실수형, 뭐 true or false 이렇게 분리형 등의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통계량 우리가 이제 필기 때도 배웠는데 뭐 평균, 중앙값, 뭐 산포를 나타내는 4분위수, IQR 표준 편차. 이제 평균이랑 중앙값은 데이터의 어떤 중심치를 나타내는 척도였죠.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특정한 데이터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제 뭐 인덱싱, 데이터를 이제 필터링하는 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데이터 정렬하는 거,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중복값, 결측치, 이상치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것을 제거를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대체를 할 건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배워볼 거고
데이터 스케일링도 배울 겁니다. 데이터 표준화하는 거.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를 하는 거를 이제 데이터 표준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데이터 정규화하는 거. 데이터를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 이렇게 그 사이로 그 안으로 들어오게끔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거 배워볼 거고, 데이터 합치는 거, 그리고 날짜와 시간 데이터 다루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인덱스 다루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하나하나의 요거는 이제 컬럼이잖아요. 요걸 이제 뭐 변수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상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되고, 하나의 예를 들면요. 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떤 텍스트 데이터니까 요건 무시를 하고, 데이터의 어떤 그 자동차의 모델이니까 MPG를 만약에 예측하는 내가 어떤 모델링을 하고 싶다라고 해보면 요 MPG가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종속 변수가 되고, 여기 실린더부터 카브라고 하는 요 변수까지 요만큼의 변수를 우리가 X 독립 변수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종속 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요런 모델링도 나중에 이 유형 가서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는 열 컬럼이라고 표현도 하고, 데이터에서는 어떤 변수에 해당합니다. 변수. 이 중에서 이제 y-값에 해당하는 건 종속 변수일 거고요. 그리고 x-값에 해당하는 거는 독립 변수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인덱스 다루는 거는 여기에요. 여기 인덱스 다루는 것도 해볼 거고요. 문제는 가장 간단한 예시인데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mpg 변수를 여기죠. 민맥스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링하고 0.5가 넘는 데이터의 어떤 개수를 구하시오. 민맥스 스케일링이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인 걸로 이제 스케일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값 중에 0.5가 넘는 데이터 개수를 구하는 거. 두 번째 같은 거는 기여값. 여기 있거든요. 기여값이 여기 있네요. 기여가 3일 때 3과 4인 자동차 그룹, 이제 두 개 그룹이죠. 두 개 그룹의 MPG 평균값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기여가 3인 그룹 하나, 기여가 4인 그룹 하나를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MPG 평균값을 구하고 그 차이를 절대값으로 구하면 되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MPG 변수를 이제 상자 그림 기준으로 이상치의 개수를 구해라. 우리가 이상치 상자 그림 개수로는 그 Q3, Q1으로부터 1.5 곱하기 IQR 떨어진 값을 그걸 초과한 값을 이제 이상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이상치 개수 구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인류형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요.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이제 하나의 문제로 어떤 이제 조건이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조건을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코딩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조건별로 잘 쪼개서 이제 잘 읽고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기시험 9회, 그러니까 24년 하반기 때 인류형이 좀 많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를 다뤄보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제에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 예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뤄보는 방법들이 전처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도 다뤄보고 여러 가지 어떤 함수들도 다뤄보면서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기는 눈으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손으로 익숙해지실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쉽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5년 업데이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는 24년까지는 여기 이제 데이터 타입부터 날짜 시간 데이터, 인덱스 다루기까지, 그리고 예제풀이가 1번부터 27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9회 실기시험부터 인류형의 난이도가 상당히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대응하고자 제가 문자열 다루는 거 조금 더 자세히 다루는 거랑 뭐 데이터 병합, 그룹화 및 그룹별로 이제 결측 처리하는 거, 데이터 재구조화, 그리고 뭐 함수, 반복문에 대해서 좀 내용을 상당히 업데이트를 해놨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제는 핵심 문제 28번부터 쭉 28번 이후 문제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이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어려울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류형을 여기를 이제 학습하시고 이 부분 넘어가면서 지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다가 벽이 느껴져서 코딩에 대한 벽이 느껴져서
포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익숙하신 분들 혹은 뭐 코딩하는 게 좀 재밌으신 분들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코딩이 처음이시고 익숙하지 않으면요, 이 업데이트 내용을 학습 순서에서 좀 뒤로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유형에서 27번, 여기 핵심 문제 27번까지 다루는 요 부분을 먼저 학습을 하시고 문제풀이 해보시고, 그리고 2유형 문제 푸시고요, 3유형 문제 푸신 다음에 1유형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업데이트 내용 순으로 학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0점 만점 중에 이제 60점을 획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유형이 30점이고 사실 배점이 제일 높은 건 2유형입니다. 2유형. 그래서 2유형 가기 전에 1유형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여기까지 하려면 2유형 가시기 전에 지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순서로 학습을 하셔도 좋으니까, 코딩이 조금 어려우시면 요 순서대로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 1유형 데이터 다루기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다루기 유형에는 아까 제가 이제 7가지로 나눠놓긴 했는데, 사실 파이썬을 기초부터 배우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실기 시험용으로,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좀 다루는 쪽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데이터 다루기 유형을 가지고 왔고요. 하나하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타입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요. 데이터를 불러오기에 앞서서 우리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이제 패키지?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판다스 그리고 넘파이를 가지고 올 건데요. 그 두 개를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이렇게 import pandas as pd, 내가 이제 pd라고 줄여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import numpy as np라고 쓰는 거예요. 데이터를 불러올 때 아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df라고 줄여서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df는 pd.read 언더바 csv 그리고 emptycars csv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 실습 파일들은 제공을 따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다스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read 언더바 csv 파일을 가지고 올 건데, 그 파일명이 뭐냐 하면 괄호하고 다운표에서 emptycars.csv라는 파일을 가지고 올 거야. 그런데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df라는 변수명에다가 저장을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df 헤드를 쳐보면 헤드 이렇게 가로한 거는 초기 이제 5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df 헤드 치면은 내가 가지고 온 데이터를 잘 불러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잘 불러왔죠, 데이터를. 네, 여기까지 되셨을 거고요. 제가 실습 이제 스크립트랑 파일들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하나하나 타이핑하지 않고 쭉쭉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하나하나 이 눈으로 보는 거랑 손으로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꼭 손으로 해보시기를, 네, 꼭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하는 그 함수는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고 dtypes라고 하면 변수들에 대해서 각 변수가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는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카라는 변수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mpg라고 하는 거는 플로트, 실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수점을 쓸 수 있는 거죠. 실린더는 정수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뭐 disp라고 하는 거는 플로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변수명마다 데이터 타입이 어떤 건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내가 변경하고 싶다.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제2 유형을 가면 데이터 타입을 변경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요 데이터 타입 변경하는 거를 함수를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df라는 거를 이제 copy, df1이라는 변수에 카피를 해놓을 건데, 이제 우리가 df를 그냥 이렇게 나중에도 나올 거지만 df를 df1이라는 거에 이렇게 저장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면 df가 바뀌면 df1도 바뀌거든요. 이걸 뭐 이제 얕은 복사, 뭐 깊은 복사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건 얕은 복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변경되지 않고 사용을 하려면 뒤에 점 카피를 쳐주셔야 됩니다. 카피하고 가로를 이렇게 쳐주시면은 앞에 df가 변해도 df1에 저장한 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카피를 쓰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df라는 거에 df1이라는 거에 이제 복사를 한 거죠. as type 해서 내가 이제 편의상 제가 그냥 소가로는 괄호라고 하고 요거는 중가로, 나중에 이제 대가로가 나올 건데 중가로, 대가로만 제가 별도로 부르겠습니다. 소가로 한 다음에 이렇게 콤마를 해서 작은 콤마에서 실린더 cyl 이라는 변수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경을 해줘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한 거죠. 프린트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에서 제출을 하실 때 파이썬 같은 경우는 프린트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에 대한 예제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건데 그때 한 번 더 같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지금 실기로 실습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쭉 따라오시고 손으로 한 번씩 타이핑을 해보세요. 제가 파이썬은 계산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라고 했잖아요. 쭉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df1에 있는 cyl이라는 변수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경해줘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보면은 cyl이 이제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죠. 원래 어떤 타입이었냐면 cyl은 int 정수 타입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타이핑을 했으니까요. 코딩을 했으니까요. 이제 데이터 타입을 2개 이상, 한 번에 2개 이상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 안에다가 콤마를 찍으시면 됩니다. 중괄호 안에, 요 중괄호 안에다가 콤마를 찍으셔서 cyl은 다시 int 타입으로 변경을 하고 기어라고 하는 변수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해서 print하고 df1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 dtypes라고 하는 함수를 치면 이렇게 밑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린더는 다시 int 타입으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기어는 그렇죠. 기어가 여기 있네요. 기어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수를 지정을 할 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앞에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변수명을 치면 데이터 그 해당하는 변수에 대한 것만 가지고 오거든요. 한번 보면 내가 df1에 실린더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가지고 오면 위에서 실행이 안 됐네요. 위에서 실행을 하나하나 해보면 하나하나 하면서 따라가 볼게요. 다시 쭉 데이터 타입 확인했었고요. 실행은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고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내가 실린더라고 하는 cyl 변수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664 쭉에서 지금 데이터가 32개가 있거든요. 0번부터 인덱스로 보면 0번 인덱스부터 31번 인덱스까지 32개의 데이터가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alue underbar count라고 하는 거는 요 df1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 실린더 cyl이라고 하는 변수명에 어떤 값들이 있냐 하면 8, 4, 6이라는 변수가 각각 8이 14개, 4가 11개, 6이 7개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int, 정수형이었죠. 이렇게 그 어떤 변수명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value underbar count라고 하는 걸 치시면 됩니다. 되셨고요. 두 번째는 기초 통계량이에요. 우리가 기초 통계량 볼 때 중심 측도를 나타내는 값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었고요.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게요. 데이터를 pd.read underbar csv에서 empty class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head 함수를 써서 초기 5개 데이터를 확인을 합니다. 데이터를 잘 불러왔죠. 그런 다음에 df.shape를 치면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행열이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앞에 있는 32가 이렇게 행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는 32개가 있고요. 12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는 def,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변수명을 불러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mpg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을 알고 싶으면 def 대괄호하고 mpg라고 하는 변수명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대로 점 찍으시고 min이라는 함수를 치시면 돼요. 이렇게 min이라는 함수를 치면 이제 평균값을 가지고 옵니다. mpg열, 즉 요 mpg열 32개에 대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df mpg 한 다음에 min이라는 걸로 알면 되죠. 그냥 이제 출력을 해도 되는데 저는 mpg 언더바 min이라고 하는 변수명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원하는 변수명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rint mpg min을 치시면 mpg 변수에 대한 평균값이 이렇게 구해지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print 위에 있는 거 복사해 올게요. print 하신 다음에 위에 요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출력하셔도 됩니다. 동일한 값이 나오고요. 그죠?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중앙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mpg 변수를 가지고 온 다음에 점 메디안을 치시면 중앙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mpg 언더바 메디안이라는 변수에 저는 담았고요. 그대로 프린트를 해보면 그 mpg 변수의 중앙값을 가지고 오죠. 이렇게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린트 하신 다음에 df 이렇게 mpg 한 다음에 메디안을 그대로 이렇게 프린트로 가지고 오셔도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최빈값을 구할 때는 모드라는 걸 써요. 최빈값을 영어로 모드라고 하잖아요. df 변수에 난 예를 들어서 실린더라는 변수의 모드 최빈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걸 저는 mpg 언더바 모드라는 거에 담았고요. 그걸 프린트를 해보면 8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8이라고 하는 그 최빈값 하나를 뽑고 싶잖아요. 근데 모드는 특이하게 요 첫 번째 데이터를 뽑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 쳐서 0을 입력을 하거든요. 프린트해서 첫 번째 데이터만 가지고 올 때 이렇게 모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추가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럼 진짜로 실린더 변수명에 value count를 해보면 최빈값이 8이냐 라고 보면 여기 보세요. 8이라고 하는 값이 14개로 가장 많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구한 8이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포도를 나타내는 값이 이제 뭐 분산, 표준편차, IQR, 범위 등, 레인지 등이 있었고요. 분산을 보면 저는 mpg 변수의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bar 하면 됩니다. 이렇게 var, variance의 약자죠.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걸 저는 mpg 언더바 한 다음에 bar에 가지고 왔어요. 그럼 print mpg 언더바 하면은 이렇게 가지고 와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린트 하신 다음에 이 변수를 이렇게 이 함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표준 편차는 .std예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해가지고 줄여서 std 함수로 씁니다. 그래서 나는 mpg 변수라는 거의 표준 편차를 알고 싶으면 점하고 std 하고 가로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mpg 언더바 std라고 하는 변수명에 저는 저장을 했고요. 꼭 이 변수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변수명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부터 쭉쭉쭉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네, 표준 편차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IQR 같은 경우는 우리가 Q3, IQR이 사실 Q3에서 Q1을 뺀 거잖아요. Q1, Q3를 하나씩 구해본 거예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퀀타일, 즉 4분위 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 mpg 변수에 점 찍고 퀀타일 한 다음에 뭐 .25 혹은 뭐 0.25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치시면은 25%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Q1이에요. 1사분위 수, 제 1사분위 수. 그래서 Q1이라고 하는 변수명에 담은 다음에 print Q1 치시면은 1사분위 수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퀀타일 마찬가지로 0.75 혹은 0.75 하셔가지고 제 3, 4분위 수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Q3에 담았어요. print Q3 하면 22.8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IQR을 구하려면 Q3에서 Q1을 그냥 빼면 되잖아요. 그럼 IQR이 구해지죠. 그래서 print IQR 하면 7.375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22.8에서 15.425 값을 뺀 거죠. 그리고 이제 df, mpg에 나는 중앙값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0.50 혹은 뭐 0.50 이렇게 하시면 돼요. Q2가 사실 메디안 값이랑 똑같거든요. 제가 퀀타일로 중앙값 구하는 거나 아니면 메디안 함수로 구하는 거나 값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19.2로 동일하죠. 그리고 범위는 우리가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는 거잖아요. df mpg, 요 mpg라고 하는 변수명의 max값, 최대값을 요 mpg 언더바 max라는 변수명에 담고 출력을 하면 33.9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기 min 값을 치면 mpg 언더바 min 해서 프린트를 하면 10.4가 나옵니다. 그럼 레인지 값은 우리가 위에 max 값이라고 하는 변수명 mpg 언더바 max에서 mpg 언더바 min을 빼면 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저는 mpg 언더바 range에다 담은 거고, print mpg 언더바 range 하면은 그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물론 프린트 하신 다음에 이걸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네, 다음은 분포의 비대칭도인데요. 크게 이제 외도와 첨도가 있었죠. 외도는 좌우로 이렇게 비대칭된 거, 그리고 첨도는 위아래로 뾰족한지 아니면 좀 납작한지 해당되는 거였고요. 뭐 스큐니스, 뭐 컬토시스 약자를 따서 이렇게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mpg 변수에 스큐라고 하면 외도 값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mpg 언더바 스큐에 담아서 프린트 하면 출력하면 어떤 변수의 외도 값을 알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첨도도 이렇게 변수명에 담아서 프린트하면 첨도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합계, 절대값, 데이터 수 등에 대한 건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mpg라고 하는 변수명의 전체 데이터의 sum, 합계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mpg df mpg.sum을 뭐 mpg_sum 이렇게 담아서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요 자체를 그대로 프린트 하셔가지고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절대값은 이제 요 절대값이 absolute잖아요. 여기를 abs라고 해서 변수명을 이렇게 abs를 씌우면 절대값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위에서 구한 q1, q3를 그대로 그냥 뭐 iqr2라고 하는 변수에 담으면 사실 q3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프린트를 그대로 하면 음수가 나오지만 앞에 이제 abs하고 가로를 이렇게 치면은 절대값으로 구해줍니다. 양수로.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length라고 해서 앞에 len 이걸 쓰거든요. 그러면 mpg라고 하는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mpg라고 하는 변수명의 데이터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32개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뭐 어떤 조건일 때 데이터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요 len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그룹화하여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룹 바이 활용하는 건데, 유명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하나 불러올게요. 붓꽃 데이터죠. 우리가 요거는 그냥 데이터 불러오기 위해서 원래 이제 뭐 데이터 시각화할 때 쓰는 이제 라이브러리거든요. 시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 그걸 내가 SNS로 줄여서 쓸 거고, 요 라이브러리에 데이터들을 쓸 수 있는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셋을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걸 df에다가 담은 거고, 헤드를 써서 초기 5개 데이터를 본 거고요. 초기 5개 데이터 바로 보이진 않지만 이제 프린트해야 보이죠. 두 개 이제 실행창이 두 개 겹쳐가지고 안 보이는 건데, 이렇게 해서 보면 둘 다 보이죠. 이렇게 프린트해서 총 초반에 5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룹 바이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스피시스라고 하는 종을 이제 기준으로, 스피시스라고 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종이 있잖아요. 세토사, 여기 보면 버지칼라, 버지니카가 있는데, 그 종별로 어떤 평균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df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 바이를 써서 내가 스피시즈라는 걸 기준으로 평균 값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독립 변수가 4개거든요. 이 세팔 랭스부터 페탈 위즈까지 4개인데, 세토사에 해당하는 그 종의 4가지 어떤 변수의 평균값, 그리고 버지칼라라고 하는 종의 4가지 평균값, 요걸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종별로 예를 들어서 세토사는
세팔 랭스의 평균값이 5인데 버지니카는 6.588이더라. 그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평균값에. 이렇게 그룹 바이로 어떤 그룹별로 이렇게 데이터 값을 볼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예시해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룹 바이 써서 메디안, 중앙값을 쓰면 이렇게 변수들에 해당하는 각 종별로 각 변수에 해당하는 중위수, 중앙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한 값을 이렇게 테이블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데이터들을 비교할 때 사용할 수가 있죠. 네, 세 번째 데이터 인덱싱, 필터링, 정렬, 변경 등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데이터가 이제 헤드 함수를 쓰면 초기 5개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요 헤드 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3개나 뭐 10개 데이터만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앞에 3개만 쓰시면은 3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10개만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10을 넣으면 10개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오거든요. 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디폴트 값은 어쨌거나 5개 데이터만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데이터 인덱싱입니다. 행열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 값을 뽑아올 때 이런 인덱싱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LOC 함수를 가지고 좀 다뤄볼 거예요. df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loc를 쓰면 여기 행열 기준으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LOC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파이썬이 사실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LOC는 딱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행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세 번째 행을 가지고 오는 의미가 아니라 3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mpg열에 3번 인덱스, 즉 21.4라는 값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죠? LOC를 쓰면 사실 그래서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인덱스를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헷갈릴 일이 없고요. 쭉쭉 가볼게요. 그리고 내가 왼쪽에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고 여기는 이제 변수는 mpg만 가지고 오고 싶다. 근데 이렇게 가지고 온 값에다가 헤드를 치면 초기 5개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헤드라는 걸 좀 빼버리면 mpg에 해당하는 걸 그냥 다 가지고 온 걸 볼 수가 있죠. 32개 데이터 0번 인덱스부터 31번 인덱스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열만 인덱싱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열, 그리고 여러 가지 행을 인덱싱 하고 싶다라고 하면 LOC라고 하는 거는 0번부터 3번까지 이거 포함입니다. 포함. 0, 1, 2, 3 다 포함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mpg 변수, 실린더 변수, disp라고 하는 변수는 이렇게 대괄호로 안에 이렇게 대괄호로 치시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mpg 실린더 disp라고 하는 변수에 0번부터 3번까지의 인덱스를 가지고 오라 라고 명령을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앞에 콜론을 치면 mpg 변수부터 disp까지 변수를 모두 가지고 오라는 뜻이거든요.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0번부터 3번 인덱스까지 가지고 와라. 이것도 mpg 변수부터 disp까지 있는 변수를 모두 가지고 와라. 사실 위에서 데이터를 보면 그 사이에 이제 실린더라고 하는 변수명이 있기 때문에 mpg부터 disp 변수명까지 모두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실린더도 같이 가지고 온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n행 인덱싱을 할 때 쓰면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헤드 함수를 써서 2개 데이터만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실행하시면 되고 뭐 그다음에 15개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15를 넣으시면 됩니다. 쭉 그래서 1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죠. 요거는 개인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서도 이렇게 인덱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앞은 헤드고요. 뒤에는 테일이에요. 테일 쓰셔서 내가 예를 들어 뒤에 2개만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테일하고 2 넣으시면 되고요. 요것도 디폴트로 아무것도 안 넣으면 5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끝에서부터 5개 데이터. 이거 나중에 문제풀이 하실 때 써먹을 수 있거든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열, 컬럼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 혹은 제거하는 방법인데, 우선 열을 선택하는 거는 위에서도 한번 같이 해보긴 했는데, 요렇게 변수명에다가 대괄호를 쳐서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렇게 점을 찍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요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계속 문제풀이 할 때 요렇게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변수명에 담아서 헤드3을 치면 실린더라고 하는 그 데이터에 3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물론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위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df 실린더 하고 헤드 쳐서 이렇게 3개 데이터만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위에 거랑 같죠? 네. 그리고 요 칸을 코딩 창을 추가하는 방법이 아래로 추가하는 거면 이제 빌로우라고 해서 b 값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추가가 됩니다. 네. 이거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시고 D를 2번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그리고 내가 위에다가 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A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above 위에 추가하고 싶으면 A, 밑에 추가하고 싶으면 B 키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창에서 제가 이제 툴바를 좀 지어놓긴 했는데, 여기 밑에다 두고 플러스를 치면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이제 단축키가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실기 시험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해볼 거지만, 그때는 이런 창이 아닙니다. 클라우드에서 한번 해볼 건데, 그때는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피터 노트북은 이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고요. 그리고 내가 변수를 2개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괄호를 치신 다음에 안에 대괄호 치시고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오면 돼요. 콤마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df하고 대괄호 안에 대괄호가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변수명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 변수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를 df 언더바 u라는 거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제가 헤드로 앞에 3개만 불러온 겁니다. 되셨죠? 열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제 드랍이라는 함수를 써서 내가 df라고 하는 변수명에서 열을 제거를 할 건데, 컬럼스는 뭐냐면 대괄호 치셔서 mpg 실린더라고 하는 변수를 제거를 할 거야. 그리고 초기 3개 데이터만 가지고 와. 이걸 다 지우시고 이렇게 컨트롤 F 쳐보시면 앞에 3개 변수가 날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mpg 실린더 순으로 쭉 나와 있었는데, 앞에 3개 변수가 제거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헤드를 치는 이유는 쭉 데이터를 길게 늘려뜨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행을 보는 게 아니라 변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헤드로 초기 3개 데이터만 보더라도, 뭐 1개 데이터 보셔도 상관없죠. 변수가 사라진 것만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은 거라서 이거는 스킵을 할게요. 복사하는 방법, 카피로 복사한다. 내가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고 싶으면 이제 df2에다가 카피를 해놓고요. df2에 제가 변수명이 없는데 그냥 지정을 하는 거예요. 왼쪽에 원래 이제 할당을 하는 거잖아요. df2라는 new라고 하는 변수명에 담을 건데, 이 변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df mpg에다가 10을 더할 거야. 이런 조건으로 그러니까 df2라는 그 데이터에 new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줘. 파생 변수를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new를 보면 여기 mpg라는 값에서 10을 더했기 때문에 31일이 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1에 10 더하면 31, 22.8에 10 더하면 32.8이죠. 이렇게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값에 그냥 내가 원하는 변수명으로, 여기 그냥 원하는 변수명 치시면 되거든요. 원하는 변수명 치시고 어떤 조건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추가하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에서도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초기 3개 데이터만 뽑아줘 한 거죠. 세 번째는 데이터 필터링인데요. 어떤 조건을 주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에서 실린더가 4인 데이터만 뽑고 싶다 라고 하면은 변수명을 지정을 하는 건 요거잖아요.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요 실린더 4 는으로 하지 않고 는을 2개 붙입니다. 조건 쓸 때 알아두세요. df 실린더라고 하는 거에 조건을 준 거죠. 지금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으신데 계속 따라오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이걸 쭉 처음 해볼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실 거고 문제도 여러 개 풀어보실 거거든요. 나중에는 익숙해지시니까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는 해서 가로로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컨디션 1, 컨드1이라고 저는 할게요. 여기 변수명에 담아요. 조건을 변수명에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데이터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len이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숫자를 구해준다고 했었죠. 이렇게 하면 11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죠. 그죠? 이렇게 요거 없이 예를 들어서 요것만 치면은 요것만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날라가서 없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사실 불린 값으로 뱉어주거든요. true 아니면 false로. 이걸 이제 조건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컨트롤 할 수도 있고, 이거 그냥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로 나는 바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안에 대괄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괄호 하시면 바로 뽑아줍니다. 어떤 의미냐면 df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df 요 실린더라고 하는 변수명 안에 4인 데이터인 조건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뽑아줘 라는 의미거든요. 안에가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주세요 라고 보면 이 실린더 값이 다 4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쭉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온 거를 데이터 숫자를 뽑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있는 거는 위에서는 컨드1이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력을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고, 요걸 사실 그대로 치셔도 되긴 해요. 이렇게 len 함수 치시면은 그대로 동일하게 11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mpg 값이 22 이상인 데이터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동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mpg 값이 22 이상인 거를 cond2라고 하는 조건에 담아놓고 요 데이터 숫자를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뽑는 거죠. 9가 나오고 이걸 다시 풀어서 쓰면 요 조건이 있는데 이걸 df라고 하는 거에서 뽑아보면 사실은 이런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건데 mpg가 22 이상인 데이터만 출력이 됐죠. 그죠? 몇 개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된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요 데이터 숫자를 뽑고 싶으면 len 함수를 써서 9라는 값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개 조건을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조건을 보면 실기시험에서 이제 1개 조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뭐 2개, 3개, 많게는 4개까지 조건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려면 이렇게 조건을 치면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조건을 걸면 위에서 이제 데이터를 안 불러서 그런데 제가 하나씩 불러와 볼게요.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불러와 볼게요. 헤드라는 요 empty 값을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위에서부터 좀 코딩이 꼬였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데 컨드1이랑 컨드2 다시 할게요. 여기 컨드1 컨드2 다시 2개 조건 필터링을 하면 그 해당하는 값, 즉 mpg는 22 이상이고 그리고 실린더가 아까 4였죠? 실린더가 4인 값만 뽑아준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나오네요. 실린더, mpg 2개 조건을 건 거죠. 이런 문제들이 실기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2개 조건 필터링 후에 데이터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위에서는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온 거죠. 그죠? 거기에 len 함수 치시면 되죠. len 함수 치는데 프린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제 시험 환경에서는 프린트로 답을 출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프린트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AND 조건이었지만 OR 조건으로 할 수도 있어요. 컨드 1이거나 아니면 컨드 2거나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럼 데이터 숫자가 좀 더 많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죠? 실린더 4에 해당하는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11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 기호는 어딨냐 하면 그 엔터 위에 있어요. 그 엔터 위에. 보통 키보드에 보면은 백스페이스 바랑 그 엔터 사이에 값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시프트 누르시고 그 돈 표시 있는 그거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그 사이에 누르시면 이 값이 네, 나옵니다. 오어 조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똑같이 데이터 개수를 보고 싶으면 len 함수를 치셔가지고 가로 한 다음에 프린트 값을 넣는 거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코딩할 경우는 이렇게 되긴 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코딩을 하는 게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컨드1, 컨드2 이렇게 변수명에다 저장을 하셔가지고 위에처럼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실기 그 연습 문제 푸실 때도 이렇게 같이 연습해 볼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이게 또 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컨드1이나 컨드2에서 실수한 거를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나눠서 하세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하셔도 됩니다. 4번은 데이터 정렬입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냐,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냐 보면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내림차순은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큰 값이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함수는 이렇게 돼요. df라고 하는 그 데이터에서 sort underbar values 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냐면 mpg라는 변수명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ascending은 이제 오름차순이잖아요. 폴스로 논다는 거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는 거거든요. mpg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폴스라는 옵션을 두시면 돼요. 헤드는 그냥 제가 초반에 몇 개 데이터만 보려고 한 거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오름차순은 반대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초기에 적은 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센딩은 true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변경 이제 조건문이 있는데 사실 이제 k러니까 mpwhere라는 함수를 제가 쓸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실기 문제를 좀 풀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가 좀 간혹 있더라고요. 이게 또 사용할 때 편한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불러와서 제가 np로 줄여서 쓴다고 했잖아요. import numpy as np. 실기시험장 가시면 꼭 두 개는 불러놓으시고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사전에 불러놓으셔야 돼요. pandas as pd 그리고 위에 있는 numpy as np 이 두 개는 꼭 불러놓으시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다시 불러온 다음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HP 변수 값 중에서 205가 넘는 값은 205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해라 라고 하는 걸 이제 옵션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dfhp라는 변수는 mpwhere 함수 쓸 거예요. numpy에 있는 mpwhere 쓸 건데 그 if else랑 비슷하거든요. 이제 엑셀 함수의 if else랑 동일하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dfhp라고 하는 그 변수의 값이 205가 이상이면 205를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 값을 유지를 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간혹 실기시험에서 자주 그러니까 간혹 쓸 때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걸 데이터 값을 보면 205가 넘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라고 했거든요. 보세요. HP 205가 넘는 거는 205라는 값으로 그대로 205라는 값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라고 했잖아요. 205가 넘는 값은 다 205로 대체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값들은 다 이제 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180이 공교롭게 이제 데이터가 좀 이렇게 같은 값이 있어서 그런 거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 헤드를 지워 볼게요.
제가 보면 그 밑에 값들이 쭉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본 거예요. HP 변수에 대해서 값들을 한번 보려고. 네. 여기 아까 헤드 10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이제 유명한 데이터 셋이고요. 타이타닉이라는 데이터 셋입니다. 이게 이제 분류 모델 할 때 많이 쓰이는 데이터 셋인데, 종속 변수 y 같은 경우는 생존 여부, 0은 사망이고 1은 생존을 의미를 하고요. 독립 변수 같은 경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탑승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P 클래스, 뭐 성별, 아니면 뭐 나이 등의 탑승자 정보가 변수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데이터셋을 불러오기 위해서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SNS라고 줄여서 쓸 거고, 이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데이터셋을 불러오면 이게 sns.load 언더바 데이터셋 해가지고 타이타닉이라고 불러오면 그걸 이제 df라고 하는 변수에 담고요. 다시 df.head 쳐서 초반에 초기 5개 데이터셋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survived 여기가 이제 종속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독립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f.shape 하면 행과 열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df.info를 치면은 그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총 891개에 대한 데이터 인덱스는 0번부터 890번까지 되어 있고, 토탈 15개의 컬럼, 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0번부터 인덱스 기준으로 하니까 14번까지 총 15개의 변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보면 뭐 인트, 오브젝트, 플롯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뭐 카테고리 등도 있죠. 뭐 불린 타입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측치에 대해서 확인 및 처리하기 위해서는 df.isNull 하고 sum 이렇게 치면은 각 변수에 대한 결측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주 쓰이는 함수인데 꼭 알아두시고요. 제가 매번 이제 강조를 드릴 거지만 손으로 꼭 쳐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ge라고 하는 변수랑 덱, 그리고 뭐 여기 인바크 타운이라고 하는 변수에 여기도 있네요. 인바크드라고 하는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결측치를 제거하려면 이제 프린트를 쓰긴 했지만 df.drop_na 해가지고 axis 0이라고 하면은 행 기준으로 이제 결측치를 제거하는 거고요. 보통은 위에 걸 많이 씁니다. 위에 걸. 그리고 이제 열 기준으로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axis 1. 여기가 이제 axis 1은 0이고 axis 0은 행이거든요. 드랍 엑시스 요거 써서 행과 열로 하는데, 열은 보통 이제 데이터 인덱싱 할 때 열을 따로 빼주거나 요것만 이제 뭐 따로 제외를 하거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행 기준으로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은 그냥 드랍 na라고 해서 엑시스 0을 안 넣어도 이제 기본적으로 행 기준으로 이제 디폴트 값이 걸려 있고요. 제가 여기 넣어놓은 거는 행과 열 기준으로 옵션을 줄 수 있다.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쉐입을 찍어보면 행 기준으로 데이터를 다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데이터를 다 날려버리면 182개의 행만 남는 거죠. 나머지는 다 삭제가 되고 15개의 변수가 남는 거고요. 열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결측치를 제거해보면 아까 891개에 대한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열 기준으로 4개의 변수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컬럼이 사라졌죠. 그리고 결측치 대체하는 거. 이제 데이터 복사를 미리 해놓습니다. df.copy에다가 데이터 복사를 해놓고 중앙값이나 평균값 등으로 대체라고 하려면 먼저 중앙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중앙값은 우리가 age라고 하는 변수의 중앙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df, 아까 2에다 복사를 해놨죠. df2age라고 하는 변수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median이라는 값을 치면 이게 이제 age 변수에 대한 중앙값이죠. 그걸 어디에 담았냐면 median 언더바 age라고 하는 변수에 새로 담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28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평균으로 대체를 할 거라고 하면 여기를 점 median이 아니라 점 min으로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한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고자 할 때는 볼게요. df, 그러니까 age라고 하는 변수명에 요 변수 컬럼에 결측치가 있으면 필NA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중앙값, 아까 구했던 위에서 구한 중앙값이죠. 28로 대체를 해줘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df라고 여기 age라는 변수에 필NA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는 이제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 값으로 결측값을 대체를 해줘. 그런데 그 값을 이렇게 대체한 걸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면 df2ag라고 하는 변수명에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df2라고 하는 거에다가 복사를 해놨기 때문이죠. df2에는 ag 변수의 이제 결측치들은 다 중앙값으로 대체가 되었을 거예요. 다시 이진얼점 sum 해보면 여기 보면 ag 값, age의 결측치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 거고요. 쭉쭉 내려서 요건 한번 이제 찍어보는 거죠. ag 그 결측지에 중앙값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의 그 ag 변수의 평균값이랑 df2라고 하는 그 데이터의 평균값이 다를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위에 거는 원래 데이터의 평균값을 찍어보면 29.69고 복사한 데이터, 아까 그 중앙값으로 대체한 데이터를 보면 평균값이 다른 거죠. 대체를 안 했으면 똑같겠죠, 값이.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이상치 확인 및 처리입니다. 우리가 이상치를 상자 그림을 활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Q1, 제1사분위수, Q3, 제3사분위수로부터 1.5 곱하기 IQR 그 넘어가는 값을 우리가 이상치라고 했었죠. 데이터를 좀 불러와 볼게요. 다시 타이타닉 데이터를 불러와서요. 우리가 빅분기 실기에서는 사실 그래프 그릴 일은 없거든요.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위해서 좀 참고용으로 넣어놨습니다. 아까 위에서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상자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Q3, 그리고 Q2, Q1이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상자 그림에서 그게 있거든요. 제가 필기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치가 있을 때는 여기가 이제 Q3에다가 1.5 곱하기 IQR을 더한 값이지만 이상치가 없는 요 밑에 부분은 여기가 그 1.5 Q1에서 1.5 곱하기 IQR을 뺀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미니멈 값입니다. 그냥 최소 값이에요.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치를 구하려면 우선은 Q1, Q3 그리고 IQR을 구해야겠죠. Q1은 이렇게 구하죠. age라고 하는 변수의 퀀타일 0.25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제1사분위수 Q1이라고 하는 거에 담고요. 마찬가지로 제3사분위수도 Q3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IQR 값이 이제 양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Q3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준 거고요. 프린트 함수로 하나하나 찍어보면 제1사분위수는 요 값, 제3사분위수 그리고 IQR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위에 이제 기준이 되는 요 리밋 값을 구해보면 상단 어퍼 부분은 Q3에서 1.5 곱하기 IQR을 곱한 거를 더한 거고요. 로어 부분은 Q1 마이너스 1.5 곱하기 IQR이죠. 그래서 각각을 프린트로 이렇게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변수의 특성상 age라고 하는 변수는 양수밖에 없어요. 나이 값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로어에 대한 기준은 이거라는 거죠. 그죠? Q1에서 Q1 마이너스 1.5 곱하기 IQR 한 값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알고 가는 거고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을 거예요. age 변수의 이상치를 제외한 데이터 수를 구해보세요. 네, 이거 이제 상자 그림 기준이죠. 그럼 우리가 위에서 구했듯이 어퍼와 로어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구했기 때문에 이제 조건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퍼보다 작은 값, 어퍼 이하인 값이랑 로어 이상인 값을 우리가 구하면 이상치를 제외한 데이터 수죠. 맞죠? 부호 주의하셔야 돼요. 그 사이에 오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디션 1에 요걸 담아놓고 컨디션 2에 요걸 담아놔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랭스 함수 써서 이렇게 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숫자는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프린트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 로어는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요 그냥 컨디션 1만 한 것도 같이 넣어놨어요. 사실 컨디션 2의 값이 없기 때문에 0, 0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문제 푸실 때는 한쪽에 이상치만 있을 수도 있지만 양쪽에 이상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AND로, 조건에 AND를 걸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원래 891개가 있었는데 이상치를 제외하면 703개가 남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또 age 변수의 이상치를 제외한 데이터셋을 확인해라. 요거 그냥 데이터셋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냥 이렇게 df 언더바 new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서 df 언더바 new를 이렇게 출력을 하셔도 되고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하셔도 되죠.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지금 이쁘게 안 나오고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출력 형태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지금 보면은 위에서부터 좀 조건이 겹쳐서 그런데 원래대로 좀 출력을 해보면 여기 이상치 다루는 부분에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냥 df 언더바 new로 하면은 아까처럼 이쁜 모양으로 출력이 돼요. 근데 실기 시험장에서는 어쨌거나 프린트 함수를 자주 쓰셔야 됩니다. 네, 되셨고요. 저는 일단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표준정규분포를 활용해서 이상치를 구하는 겁니다. 표준정규분포 활용해서 이상치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z값을 넘어가는 값을 보통 이상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마다 다르게 주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1.5 z값을 넘어가는 값, 플러스 마이너스 1.5 z값을 넘어가는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데이터 표준화, 즉 z스코어로 변환을 하려면 개별값에서 분자는 어떤 값이 오냐면 개별값에서 그 평균값을 빼주고요. 그걸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하나하나 구해볼게요. df 이렇게 대괄호 쳐서 age라고 하는 변수명에 들어가서 평균값을 구하고 이걸 mean 언더바 age라고 하는 변수명에 담아놓고요. 마찬가지로 표준편차도 std 언더바 age에다가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함수를 써서 출력을 해보면 age 변수의 이제 평균 그리고 age 변수의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z스코어를 구하려면 저는 이제 z놈이라고 이제 변수명을 썼는데 개별값은 df 이렇게 한 다음에 ag 변수명 그대로 가지고 오면 각각의 개별값이에요. 거기서 min 언더바 ag 즉 평균값을 빼주고 표준편차를 나눠준 겁니다. 위에서 이제 변수명을 그렇게 저장을 해놨었죠. z놈이라는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결칙치도 있긴 한데 z스코어로 변환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상치의 개수는 몇 개인가 라고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z놈 값이 3을 초과하는 값 마이너스 3 미만인 값을 각각의 조건을 줘서 이렇게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3을 넘어가는 값을 구해보면 2개가 나오고 밑에 마이너스 3 미만인 값은 0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2개를 더하면 이렇게 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값은 2개가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다음은 중복값 제거입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불러와서요. 다시 이제 쉐입으로 데이터 행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찍어본 다음에 데이터를 여기 df1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요 드랍 언더바 듀플리케이츠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중복이 있으면 그걸 삭제를 하고 다시 df1에다가 담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린트 df1.shape을 쳐보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는 891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 784개란 말이에요. 이건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문제에서 뭐 중복 데이터를 제거를 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탑승객 정보들이 중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기 그 제1 유형에서는 중복값을 제거해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향후에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 추가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이 데이터 스케일링인데요. 데이터 스케일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정규화가 있고 표준화는 데이터를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는 거고요. 정규화는 우리가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 이렇게 0과 1 사이로 데이터를 정규화 시켜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데이터 표준화부터 보겠습니다. 영어로 G-score normalizatio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데이터는 이제 empty-class 데이터셋 활용할 거고요. 초기 이제 5개 데이터 확인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첫 번째 이제 표준화하는 방법은 scikit-learn에 있는 preprocessing이라는 거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from scikit-learn preprocessing import 한 다음에 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대문자 앞에 여기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대문자가 여기 S가 대문자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처음에 이제 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해가지고 gscale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고요. 그런 다음에 사용은 gscaler.fit 트랜스폼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gsquare로 할 데이터가 들어가면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 형태에서 특정 변수만 이제 바꿔주고 싶다라고 해보시면은 여기 대괄호 2개를 입력하셔야 돼요. 이거는 주의하세요. 이렇게 해서 바꿔준 거를 새로운 파생 변수, 나는 G-score라고 하는 파생 변수에 이제 담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초기 5개 데이터 확인해 보시면요. MPG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표준화가 돼가지고 여기 파생 변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해 봐야죠. 요 변수의 평균, 요 변수의 표준 편차 확인해 보시면, 평균은 요게 이제 2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0.0000, 그러니까 10의 16승으로 나눠준 거거든요. 0에 가까운 걸 볼 수가 있고요. 컴퓨터에서는 일단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이 돼야 되는데, 사이클런에서는 이제 원래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모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요. 보통 이제 표준 편차 구할 때, 표본의 표준 편차 구할 때는 n-1로 나눠주거든요. 요거는 지금 n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값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요거 직접 계산하는 것도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직접 계산할 때는 원래 G값을 어떤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들의 평균 값으로 빼주고요. 그런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요 mpg의 표준 편차는 std 함수로 구하고, mpg의 평균 값은 이렇게 min 함수로 구해가지고 std와 min 언더바 mpg라고 하는 변수명에다가 담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gscore self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게요. 그래서 mpg 데이터에서 mpg의 평균 값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 헤드 함수로 확인을 해보면요. gscore self라고 하는 거, 이게 수동으로 계산한 거죠, 직접. 값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gscore 값이 아까 위에서 scikit-learn으로 구한 거는 여기 숫자가 좀 차이가 나죠? 왜 차이가 나는 거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 표준 편차를 쓰느냐, 표본 표준 편차를 쓰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과 표준 편차 확인을 해보면, 평균은 이제 0에 가깝고요. 숫자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0에 가까운 숫자고, std 함수 쓰셔가지고 보면은 이제 표준 편차가 1이죠, 이거는. 0.1이죠, 0.1. 0.1이 아니라 1입니다. 0.9999 가는 거기 때문에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위에서는 뭐 1.01 정도 나왔는데, 그 차이를 확인을 해보면요. 이제 MPSTD, 그러니까 numpy에 있는 걸로도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자유도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로 ddo프라고 하는 게 이제 자유도를 고려하는 건데 옵션을 줄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모표준 편차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의 자유도가 n으로 나눠준 겁니다. 편차의 제곱을 이제 이걸 나눠준 거고, 사이클런에 있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마찬가지예요. 모표준 편차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numpy의 스탠다드 요 표준 편차 구하는 그 함수에 ddo프라고 이제 옵션을 1로 주면요. 요거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구하는 값이나 아니면 std로 구하는 값이나 이제 표준 편차 값은 동일하다. 그래서 요거 옵션을 안 준 거, 요거 이제 scikit-learn에 있는 스탠다드 스케일러처럼 모표준 편차를 사용을 한다고 했고요. 여기서 ddo프 1로 준 거랑 std는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값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밑에 이제 표본 표준 편차 1, 2는 요거 말한 거예요. 요거 아까 ddo프 1 줬던 거, 그리고 std로 구했던 거, 요거를 각각 이제 표본 표준 편차 1, 2로 해서 값이 같은 걸 볼 수가 있고, 위에서 이제 numpy에 그냥 ddo프 옵션 안 준 거, 그거는 scikit-learn에 있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랑
거기서 이제 모표준 편차 사용한 거랑 동일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데이터가 지금 32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n은 이제 위에 거는 32개, 32를 사용을 한 거고, 밑에 거, 표준 편차 구할 때는 분모의 자유도를 n-1로 두기 때문에 31이 되는 거예요. 31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로 나눈 거랑 32로 나눈 거랑 차이기 때문에 32로 나눈 게 값이 조금 작은 걸 볼 수가 있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유형에서는 가능하시면은 직접 G스코어 값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뒤에 이제 1유형 문제 풀 때도 제가 직접 G스코어를 계산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거든요. 네, 그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데이터 정규화예요.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동일하게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헤드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는 뒤에가 달라요. 아까 위에 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였거든요. 요거는 민맥스 스케일러입니다. 보시면은 앞에 민맥스 스케일러, 여기가 대문자예요. 이제 코딩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소문자랑 대문자랑 반드시 일치하게끔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소문자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인식을 못해요. 파이썬에서. 요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민맥스라고 했기 때문에 전 m 스케일러라고 하는 변수명에다가 담을 거고, 위에랑 동일해요. m 스케일러.fit 트랜스폼 한 다음에 mpg 변수를 변환을 해서 다시 mpg 변수에 담아줘 라고 하는 거죠. 다시 헤드로 찍어보면 여기가 mpg가 스케일링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민맥스 스케일링은 최소가 0, 최대가 1이죠. 0에서 1 사이 값을 갖게끔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건 정확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 보면은 mpg 변수의 민값, 최소값은 0이 되었고 맥스값은 1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고요. 여섯 번째는 데이터 합치기입니다. 데이터 합치기가 사실 1유형에서 뭐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나중에 문제를 푸시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합쳐서 뭔가 결론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데이터 합치기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아까 그 시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고요. 좀 유명한 데이터셋이죠. 붓꽃 데이터,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DEF에다가 담은 다음에 헤드로 이제 초기 5개 데이터를 확인을 한 겁니다. 데이터 잘 불러왔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2개로 분리해 볼 거예요. 우리가 LOC라고 하는 걸 해서 아까 인덱싱에서 배우셨을 텐데 0번부터 30행까지 총 몇 개죠? 데이터가? 네, 30개가 아니에요. 31개입니다.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번부터 30까지 다 더하면 31개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31번부터 60개까지. 여기 이제 밑에는 30개 데이터가 되겠네요. 요걸로 데이터를 나눈 다음에 df1과 df2에 각각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헤드로 찍어보면 df1에 대해서는 이렇게, df2에 대해서는 이렇게. 초기 시작하는 인덱스가 다르죠. 31번 인덱스부터 샘플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판다스에 있는 그 함수를 쓸 건데 concat, 요 concat라고 하는 걸 쓸 건데 두 개를 예를 들어서 행방향으로, 아까 이제 axis 0이라고 하는 거는 행이었고 axis 1은 열이거든요. 근데 열방향으로 합칠 일은 거의 없어요. 일단 저는 행방향으로만 일단 데이터를 할 건데 pd.concat 하고 위에서 df1과 df2를 행방향으로 합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코딩이에요. 행방향으로 위아래로 그냥 이제 겹치는 거죠. 결합하는 거죠. 그걸 df 언더바 썸이라고 할 겁니다. df 언더바 썸을 헤드로 프린트 함수로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쉐입을 찍어보면은 아까 df1은 31개, df2는 30개의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61개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쉐입으로 찍어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열 방향으로 된 것도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데이터 2개로 나눠본 거예요. LOC 함수에서 이렇게 콜론을 찍으면 데이터가 다 들어오는 거죠. 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열 기준으로 세팔 랭스에서 페탈 랭스까지
1에서 3열 추출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제 열이 하나 더 있겠죠. 원래 위에 데이터를 보면 요 세팔 랭스에서 페탈 랭스 사이에 요게 있는 거죠. 세팔 위드. 네. 그래서 1에서 3열을 추출한 거고요. 그리고 4에서 5열 추출한 거는 요 DF2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콘캣 써서 아까는 이제 엑시스 0이었지만 엑시스 1로 열 방향으로 결합을 해놓은 거예요. 좌우로. 그래서 df 언더바 썸으로 해서 다시 찍어보면 데이터가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1, 2, 3열 이렇게 하나 해서 df1으로 해놨고 요 4열, 5열에서 df2로 이제 저장을 해놨었거든요. 두 개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곱 번째 날짜, 시간 데이터, 인덱스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날짜 다루기고요. 데이터는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험 환경에 가셔서 복사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는 날짜, 물품, 판매 수, 개당 수익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인포 함수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현재 지금 날짜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짜 같은 경우는 데이트 타임으로 꼭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변수, dfage 날짜라는 변수를 여기 판다스에 있는 to 언더바 데이트 타임으로 해가지고 df 날짜라는 그 데이터를 다시 df 날짜 이렇게 변경을 해준 거죠. to 데이트 타임 가지고 df에 있는 날짜 변수를 이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df 날짜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줘 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인포 함수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이제 데이트 타임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놓으면 우리가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놓으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여기 이제 보세요. 연월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밑에 걸 먼저 보면 원래 이제 날짜라고 하는 거에 뭐 23년 1월 5일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내가 year, month, day 즉 연월일을 요 함수를 통해서 따로 파생 변수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df 날짜라고 하는 그 변수에서 변수명에서 dt.year라고 하는 걸 뒤에다가 치시면은 이 중에 그 연도에 해당하는 요 dt.year, 요 year에 해당하는 것만 내가 df, 여기 year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year라고 하는 변수명에 2023이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에 month, day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요거 변수명은 달라져도 돼요. 저는 그냥 year, month, day로 했고요. 이렇게 파생 변수를 추가하면 이 날짜가 이렇게 쪼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쪼개야 되느냐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뭐 year에 대한 부분 아니면 month에 대한 부분 아니면 day에 대한 부분이 조건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해당 조건을 가지고 필터링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밑으로 넘어가서 쭉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날짜 구간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이제 아주 유용한 함수가 있는데 밑에 이제 또 몇 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이제 between 함수라는 거예요. between 함수는 볼게요. df 날짜라고 하는 그 변수명에서 between을 친 거죠. 이 날짜라고 하는 변수에서 필터링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내가 2023년 2월 23일까지 필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날짜라고 하는 변수명에다가 between 함수 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요 안에는 조건이죠. 조건이죠. 그죠? 그거를 이제 df라고 하는 거 대괄호 안에 이 조건을 주면 df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셋만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좌우가 모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건 뭐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날짜만 있거든요. 근데 날짜와 시간이 같이 있는 데이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형식에 맞게끔 같이 쓰셔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제 날짜만 있다고 하면은 날짜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날짜와 시간이 같이 있다고 하면 형식을 날짜와 시간 이런 형식으로 필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날짜와 시간이 같이 있는데 내가 날짜만 필터링 한다 라고 하면은 요 뒤에가 미포함돼요. 여기가
미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1월 5일부터 1월 5일까지 하면은 NG가 납니다. 여기. 네. 필터링이 안 돼요. 1월 5일에 대한 이게 지금 이제 1월 5일에 12시 30분 05초에 대한 데이터인데 요렇게 했을 때 필터링이 안 됩니다. 즉 형식에 맞게끔 형식이 동일하게 필터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비트윈 함수 쓸 때는 형식이 동일하게, 만약에 원래 데이터에도 날짜와 시간이 있었으면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나는 1월 5일만 필터링을 하고 싶다. 이 데이터에서. 그러면 00시 00분 00초에서 여기를 23시 59분 59초까지 하면 되겠죠. 네. 참고로 또 여기를 24시라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24시는 없는 거고요. 1월 6일 00시 00분 00초로 해야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 네. 어쨌거나 비트윈 함수는 좌우를 모두 포함한다 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날짜 구간을 필터링을 해보면 지금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필터링을 한 거죠. 이제 실제로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기 뒤쪽을 한번 넣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2월 23일이 포함돼서 필터링이 되고 있죠. 또 밑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인덱스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주어질지 몰라요. 데이터가 만약에 위에처럼 변수, 이렇게 컬럼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요 밑에처럼 인덱스 위치에 이렇게 날짜가 주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럴 때 필터링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볼게요. 데이터는 동일하게 하고, 이제 요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이제 세팅을 한 거죠. 날짜에 대해서는 이렇게 데이트 타임으로 변경을 하고 set 인덱스를 이제 날짜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데이터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set index라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드랍 옵션을 주면 드랍이 원래 true가 디폴트거든요. 이 디폴트가 의미하는 게 드랍 true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set index를 날짜로 할 때 그럼 기존에 이제 날짜 변수가 있었는데 내가 인덱스로 넣으면 요거는 삭제를 할 거냐 드랍을 할 거냐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드랍을 폴스로 놓는다. 여기 이제 옵션에 드랍을 이렇게 폴스로 놓는다고 하면 날짜 변수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변수 형태로도 남아 있고 인덱스로도 넘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디폴트 옵션은 true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변수에 살려놓고 싶다. 변수에 살려서 나중에 비트윈 함수까지 좀 섞어서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드랍을 폴스로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비트윈 함수는 변수에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LOC 함수는 인덱스에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f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이제 LOC 함수 쳐가지고 이렇게 인덱싱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괄호 안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1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이것도 이제 둘 다 기간이 포함이거든요. 이렇게 인덱싱을 하면 이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예를 들면 df라고 하는 그 데이터 셋에서 인덱스에 이제 들어가서 1월 5일보다 큰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는 포함이겠죠. 이렇게 하나 조건을 하나 주고 그리고 AND 표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2월 23일 이하일 때 이렇게 해서 같이 두 개의 AND 조건으로 묶으면 요 안에 있는 데이터가 필터링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필터링 할 수도 있어요. 두 개의 결과는 같이 나옵니다. 되셨죠? 이제 다음은 시간 다루기인데 위에서는 이제 어쨌거나 날짜가 있었는데 지금은 날짜와 시간이 같이 나옵니다. 위에 이것도 이제 제가 데이터셋으로 만든 거고 나중에 체험 환경 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데이터셋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타임, 물품, 판매수, 개당 수익으로 되어 있고 볼게요. 시간이 이제 변수로 있을 때, 아까 이제 변수로 있을 때는 비트윈 함수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보면 ti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트윈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가 특정 시간대를 필터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당 날짜 여기 한 칸 띄어 쓰셔야 돼요. 여기 한 칸 띄어 쓰시고 이렇게 기간을 필터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날짜와 시간이 같이 나와 있으면 필터링 하실 때도 날짜와 시간으로 이렇게 같이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날짜만 필터링을 하면 이 뒤에가 미포함되기 때문에 잘리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잘못 걸려서
문제의 답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print df, 즉 time이라고 하는 변수명에 있을 때 요 구간을 필터링을 하면 프린트해서 찍어보면 이렇게 필터링이 된다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시간이 이번에는 인덱스로 있을 경우는 방법이 이제 여기 보면은 between time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보세요. df라고 하는 변수명에 between time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게 start time, 이렇게 end time 이렇게 되고요. 이 두 개다가 일단 포함이에요. 그런데 between time 함수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즉 time이라고 하는 것만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날짜와 상관없이 특정 시간대를 필터링 해야 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거는 시간 데이터가 인덱스에 위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만약에 문제에서 날짜랑 상관없이 지금 보면은 우리는 특정 날짜와 시간을 같이 구간으로 필터링을 했는데 특정 시간대를 필터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between time 함수를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동안 특정 시간대의 데이터만 쫙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뭔가 특징을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between time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전처리가 오래 걸릴 거고요. 날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 날짜랑 시간을 같이 필터링하면 그 안에 있는 시간 데이터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특정 시간대를 필터링할 때는 요 유용한 함수 between time 함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이제 타임을 지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인덱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df. between time 한 다음에 start time, end time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시작 시간과 끝을 여기 둘 다 포함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둘 다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include start false, include end false 옵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복잡해요. 차라리 이 시간대에 그게 안 들어가게끔 시간대를 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둘 다 포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값을 준 거는 지금 12시 25분부터 21시 11분 50초까지 끊으면 날짜랑 상관없이 데이터가 필터링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9월 25일이고 여기 9월 24일이거든요. 요거 특정 시간대만 필터링 할 때는 요 함수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인덱스에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에로시 함수도 제가 인덱스에 위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df.eroc 해가지고 똑같아요. 아까 위에서 우리가 날짜 필터링 할 때랑 똑같이 날짜와 시간으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필터링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도 있는데 df.index 하셔가지고 9월 24일 12시 25분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조건 주고 그리고 24일 21시 11분 50초 이하 해가지고 조건을 주면 그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이 필터링이 되셨죠?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하면 값이 네, 두 개가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보면 조금 정리를 해보면 between 함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변수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 between time이랑 eroc 함수는 시간이 인덱스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인덱스를 변수를 인덱스로 옮기는 거 옵션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인덱스 초기화 하는 거고 이쪽에서 이제 set 인덱스 이렇게 하는 게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빅분기 실기 체험 환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사이트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체험 환경에 대한 안내가 23년 10월 말에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이 있었는데 조금 더 보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험 환경 안내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다 확인을 해 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1유형, 2유형, 3유형에 대한 것들이 다 예시 자료가 있거든요. 예시 문제랑 예시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유형에 들어가셔서 1유형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제출 형식 정수로 입력을 하는데 소수점을 포함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계산해라. 소수점을 포함한 경우 정수답안만 입력하라. 이렇게 제출 형식이 나와 있어요. 이게 실제 실기 시험에서도 제출 형식이 이렇게 주어질 거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보시면은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이제 R과 파이썬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파이썬 강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제들을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은 작성을 하시다가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내가 작성한 코딩이 사라지거든요. 뭐 코드가 꼬였다거나 아니면 다시 작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데이터셋에 뭐 mpg 변수에 민값을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프린트함 쓰셔가지고, 빅분기 실기에서는 지시한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예시 같은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체험 환경이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여기서 답을 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1유형 같은 경우도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따로 1유형을 제출하게끔 답안을 작성하는 란이 따로 생겼습니다. 실제 아마 이제 다음 시험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이드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앞에 이제 코딩을 해서 구하신 다음에 뒤쪽에 여기다가 답안을 입력하는 식으로, 제가 하나 입력을 해볼까요? 그냥 15라는 값을 입력하고 제출을 하면은 이렇게 제출 완료, 이렇게 제출 완료로 바뀌고요. 제출 완료되었습니다 뜹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유형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은 2유형으로 넘어갈게요. 2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링해서 y값을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적합한 y값을 제출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제출 형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출 형식을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뭐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라, 그리고 예측 성별 칼럼명은 이렇게 이 변수명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공지사항이 나올 거지만 이 제출 형식이나 이런 지시한 사항에서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이제 뭐 숙련자라고 하더라도 제출 형식을 꼭 확인을 하시고 제출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평가형 데이터라고 해서 테스트 데이터죠. 즉 이제 예측값, 내가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나오는 예측값 y에 대해서도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즉 테스트 데이터가 지금 행의 수가 2482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하는 예측값 y도 2482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행은 제거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열이나 이런 거는 뭐 불필요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결측치가 많다고 하면 트레인셋과 동일하게 이제 컬럼은 제거할 수 있지만 테스트 데이터의 행은 절대로 제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주의하세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데이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CSV 파일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시 불러올 수가 있게 예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 10월 말 전에는 이런 이제 안내사항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요. 좀 편리하게 새로 생겼고, 제출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불러오셔가지고 내가 제출한 값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제출을 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독립 변수들이 모여있는 데이터셋, 뭐 X 트레인이라고 주어졌고요. 그리고 Y 트레인이라고 해서 주어지고 이제 X 테스트라고 해서 주어졌는데, 지금 주어진 데이터셋의 이 변수명을 보면은 이 데이터셋만 봐도 트레인 데이터가 그러니까 한 군데 이제 합쳐져 있는 거죠. X 데이터와 Y 데이터가 합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실습 때 제가 이제 풀이를 할 때는 X와 Y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인 데이터가 이렇게 예제 환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은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따로 할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실 Y 값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X 테스트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할당을 해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 내가 X 트레인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엑스트레인이라고 하면 원래 데이터가 트레인 데이터였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에서 드랍을 합니다. 드랍을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성별이거든요. 성별. 이제 y값 즉 종속 변수가 성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드랍한 거를 요 x트레인에다가 담고요. 그리고 y트레인 같은 경우는 따로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성별이잖아요. 성별. 이렇게 할당을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x테스트 같은 경우는 x테스트는 그냥 테스트 데이터 자체가 x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당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뭐 물론 숙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트레인 데이터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루다가 막판에 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지금 실습한 게 2023년 예전 버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데이터셋을 할당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답안 제출 참고 코드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대로 꼭 양식을 지키셔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유형도 한번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제 3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유형으로 넘어가서 3유형이 이제 통계적 가설 검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모평균에 대한 검정부터 뭐 카이 제곱 검정 그리고 회귀 분석 회귀 분석에서도 그냥 우리가 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둘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론이랑 실습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요 예제 문제들은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보시고 3유형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신 다음에 요 뒤쪽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답을 여기 뒤쪽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지시사항에 따라서 잘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통사항으로 제가 이제 실기 문제들을 만들 때 다 체험 환경에서 푸실 수 있게끔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푸실 때 1유형, 2유형, 3유형, 유형에 상관없이 실습 환경에서 데이터셋을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실습 환경에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실습 환경에서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피터 노트북으로 이제 실습을 할 거지만 실제 체험 환경을 경험해보지 않고 가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문제풀이 하실 때는 실습 환경을, 이 실기 체험 환경을 꼭 경험을 해보시고 실기 시험 보시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험 환경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